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 경제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경제가 좀 중요한 게 있다. 자, 조선 후기 경제, 먼저 수치제도 개편이요. 250쪽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잘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정리해 놓으세요. 수치제도 개편. 자, 그래서 15세기에는 수치제도를 정비를 한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16세기에는 수칠제도가 어떻게 된다? 변질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농민의 부담을 증가시킨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광해군 때부터 나올 거야. 광해군, 그 다음에 인조, 광인, 효, 현, 숙, 경, 영, 정, 뭐 이렇게 간다. 그래서 광해군 때, 근데 이때 제일 잘 나오는 게 박나배 패단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어쨌든 조선 후기에는 변질돼서 이걸 어떻게 한다? 개편한다는 거지. 그래서 수치제도의 개편은 16세기의 수치제도의 변질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이 실제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수치제도 뭐가 된다? 개편. 16세기는 개혁안만 나왔지 실제로 개혁은 하지 않더라는 거지. 그러다가 임진왜란을 마치고 그 다음에 수치제도 개편하는데 세 개를 정리하는 거야.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그래서 그거 반드시 정리해 놓으세요. 먼저 영정법에 대해서. 영정법은 어느 때? 시기까지. 인조 때. 인조 때 뭐? 영정법입니다. 그리고 이거 반드시 정리해 놔야 돼. 이거는 전세, 토지세. 전세제도 개편하냐. 영정법이 나와야 돼. 그리고 내경을 정리해 놓은 거지. 인조 1635년에. 자, 전세를 어떻게 한 거다? 토지 일결당 사두로 고정시킨 거야. 사두, 그거 반드시 줄쳐놔. 이걸 전세의 정액화 현상이라고 한다. 전세의 정액화 줄. 풍흉과 관계없이 줄. 자,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15세기에 그게 나와야 돼. 15세기에 전세하면은 과전법 하에서의 내용과 전분육등법, 세종대왕 때 전분육등법과 연분구등법 그거하고 비교하는 거야. 이때는 최대로 내면 얼마? 30도. 요때는 최대로 내면 얼마? 20도. 최대로 내면 얼마? 40도. 그걸 머릿속에 항상 기억해야 돼. 이때는 이 풍흉을 고려하는 거야, 전기는. 근데 이때는 풍흉과 관계없이 그것도 반드시 줄쳐놓은 이 토질결당 몇 도를 걷었다? 4도를 걷었다. 거기 위에다가 초기에는 6도를 걷기도 했어. 초기에는 6도. 그래서 6도라고도 위에다 써놔. 초기에는 6도를 걷기도 했다. 그러나 4도로 액을 정했다. 그래서 결론은 4도로 정했다야. 그래서 영정법은 토지 일결당 풍흉과 상관없이 일결당 4도로 고정시킨 제도. 자, 그래서 4도는 무조건 영정법이야. 그러면 전세제도의 순서 30도 가장 먼저 나와야 돼. 20도에서 4도 세종대왕 때 나와야 돼. 4도 조선 후기 인조 때 나와야 돼. 그래서 그것도 기억하고. 그래서 이거를 전세의 정액화 현상이라고 한다. 근데 이거를 이제 세종대왕 때 비교하면 요때가 4도 내는 게 하하년이잖아. 그러니까 하하년을 기준으로가 맞지. 하하년을 기준으로 한 4도를 냈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그래서 일단은 전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란 말이에요. 일단. 그러나 정해진 액수 그 이상으로 어떻게 걷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래서 각종 부가세 등 정액 이상으로 징수해서 실제로 농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여전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 그리고 효종 때는 토지 면적을 재는 자의 길이를 하나로 통일하여 측정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양척 동일법 줄. 세종대왕 때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수등이척법이 나와야 돼. 그래서 그거하고 반대되는 제도야. 토지 면적을 재는 자의 길이를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달리하는 거. 수등이척법이라고 한다면 후기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양척 동일법이 나와야 돼. 양척 동일법.
자, 그래서 조선 후기 전세제도 개편하면 영정법하고 양척 동일법. 이거 정확히 정리해 놓으세요. 잘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간다. 공납제도 개편하냐. 그걸 대동법이라고 한다. 공납제도. 그래서 공납제도는 16세기 변질, 이때 제일 잘 나오는 거지. 16세기에 뭐가? 박납의 폐단을 물어보는 거야. 박납의 폐단이 성행했습니다. 맞지? 그래서 이때 이미 개혁안이 나온 거지. 수미법, 이유성령, 조광조 등에 의해서. 그런데 이때는 시행되지 못하고 이게 뭘로 가는 거야? 대동법으로 가는 거야. 이건 어느 왕 때? 광해군 때. 광해군 때 무슨 제도를 실시합니다? 대동법. 대동법. 이거 중요하다. 이게 내용이 제일 많다. 그래서 광해군 때 처음 실시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요. 이 제도를 시행한 목적은 뭐다? 박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취지는 수미법의 취지하고 비슷해. 토산물로 걷던 것을 쌀로 바꿔받는 거야. 그래서 이게 대동법입니다. 자, 그리고 정리. 박납의 폐단 시정. 맞지? 박납의 폐단 성행했다. 수미법이 등장했다. 수미법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다? 이유성룡, 조광조. 그리고 이건 몇 세기라고 가야 된다? 16세기로 가셔야 됩니다. 16세기. 잠깐만요. 좀 시끄러워서. 자, 16세기요. 그러니까 이건 16세기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어서, 취지를 이어서 박납의 폐단, 공납제도의 폐단을 시행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다? 대동법이다. 자, 어느 왕 때부터? 광해군 이원익의 건이 경기도에 처음 실시. 그거 반드시. 자, 그래서 이원익의 건의로 어디에 처음 실시된 제도다? 경기도. 그것도 반드시 알아두세요.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대동법과 관련된 사료지문이 나오는 거야. 경기도에 이 제도를 처음 실시했대? 그럼 어느 왕 때 물어보는 겁니다. 광해군 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요, 이런 특징이 있는 거지. 맨 처음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제도는 아니라는 거지. 경기도에 처음 시행되어서 점차적으로 실시 지역을 늘려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늘려갔다? 그 다음에는 강원, 그 다음엔 충청, 전라, 그 다음에 경상, 황해도. 숙종 때가 맨 마지막 왕이야. 경상도, 황해도에 이 제도를 실시했다. 그러면 어느 왕으로 간다? 숙종. 그래서 경기도에 이원익의 건의로 처음 시세서 이 제도는 맨 마지막이 어느 도야? 황해도를 끝으로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시세했다는 얘기지. 자, 맨 끝에는 어느 도가 나와야 돼? 황해도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거 정리하라고. 그래서 이 제도는 약 100년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100년이 걸린 제도야. 그러면 대동법이라고 빨리 알아들으셔야 돼. 그런데 처음하고 끝은 반드시 외워놔. 광해군 때 경기도에 처음, 그 다음에 숙종 때 황해도를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시행. 세 번째, 그래서 숙종 때 황해도를 마지막으로 어디를 제외한?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 추천하.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평안도와 함경도는 잉유 지역이라고 한다. 잉유. 그 다음에 확대 과정에서 지주 박납업자들의 반발. 지주와 박납업자들의 반발 추천하. 이 제도가 100년이나 시간이 걸린 것은 반발이 심해서야. 대표적으로 반발한 계층이 누구다? 양반 지주하고 박납업자들. 농민들은 반대하면 안 돼. 농민 밑에다가 농민 지지.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제도가 어떤 내용이냐? 토지 1결당 12도를 걷는 거야. 그거 추천하.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다? 지금 이 박납의 폐단이잖아요. 그러면 박납은 무슨 제도야? 공납제도와 관련 있는 거잖아. 공납제도. 공납은 호에 부과한 호세였잖아. 현물로 징수한, 특산물로 징수한 현물 징수하는 세금이었잖아. 근데 현물로 걷다 보니까 박납이라는 제도가 필요한 거고, 그런데 박납 때문에 그 박납의 폐단이 성했기 때문에 박납을 없애자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이 공납제도, 호에서 현물로 받던 것을 토지에 부과해서, 자,
전세지, 전세. 전세는 토지에 부과해서 공물로 걷는 세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공납이라는 세금하고 전세, 조세라는 세금은 성격이 다르단 말이야. 공납은 호에 부과해서 현물로 걷는 거고 전세는 토지에 부과해서 공물로 걷는 거. 근데 이거 현물로 걷기 때문에 방납에 해당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납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걸 대신 뭘로 걷자? 곡식, 쌀 등으로 걷자라는 거지. 그렇다면 부과 기준도 바뀌어야지. 뭘로? 토지에서. 그래서 대동법 시에 이거는 공납제도 개편 아니고 당연히. 그래서 원래는 공납은 호에 부과하던 세금이었지만 대동법 시행 후에는 부과 기준이 토지로 바뀐다고. 그래서 토지 일결당도 의미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현물, 토산물로 걷던 것을 뭘로 바꿔받는다? 쌀 등으로 바꿔받는다. 그게 미지, 미. 자, 그래서 이 제도를 뭐야? 공납의 전세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공납의 전세화 현상. 자, 그래서 공납을 전세화 시킨 것이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았느냐? 토지 일결당 12두 줄. 거기에도 쓰세요. 12두 위에다가 초기 16두. 초기에는 16두를 걷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원래는 호에 부과해서 토산물로 걷던 것을 대동법이라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토지에 부과해서 쌀 등으로 걷었습니다. 맞지?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 그거 왜 강조하냐면 그런 문장이 나온다고, 이 선택지에.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풀어야 돼. 자, 그래서 이 현상을 뭐라 그런다? 공납의 전세와 줄. 원래 어디에 부과한 세금이었어? 호줄. 뭘 걷는 거였어? 현물줄. 근데 대동법 시행 이후에는 어디에 부과하게 되는 거야? 토지에 부과줄. 그래서 뭘 걷는 거야? 미곡 12두 줄. 또는 3배나 무명 동전까지 줄. 자, 그래서 결론. 그래서 호에 부과해서 토산물로, 현물로 걷는 세금을 토지에 부과해서 쌀, 배, 무명, 동전 등으로 바꿔받는 제도. 이걸 뭐라 그런다? 대동법. 거기까지. 초기에는 일결당 16두를 걷기도 했으나 결론은 12두로 통일이 된다. 두 번째. 자, 그런데 이 대동법은 상공을 대상 줄. 별공이나 진상은 여전히 토산물 징수줄. 자, 모든 공물 납부 제도를 전세화시킨 게 아니야. 상공을 대상으로만 한 거야. 정기적으로 걷는 것만. 따라서 수시로 걷는 별공이나 진상은 여전히 현물 징수가 이루어졌다고 해야 돼. 그래서 공납의 전세화 현상은 맞지만 모든 공납의 전세화 현상은 아니라는 거. 현물 징수를 전세화시킨 거지만 조선 후기에는 이 제도로 모든 현물 징수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제도를 관리하기엔 관청에는 뭐가 있다? 선해청 조초나. 선해청. 선해청이 이 대동법을 관리했던 관청이다. 근데 이제 후에는 무슨 법도 통합 관리하게 된다? 균역법이라는 것도 통합 관리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공인의 등장, 실시 영향. 그거 더 별표 쳐놔. 대동법 실시의 결과. 이렇게. 자, 대동법으로 무슨 상인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다? 공인이라는 애. 반드시 공인. 자, 공인은 어떤 애다? 정부와 결탁한 어용상인 줄. 관청에서 물건에 대한 주문과 공가를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 줄.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로 발전 줄. 그래서 공인이라는 애들은 정부로부터 주문과 함께 물품 대금을 받고 시장에 가서, 바깥에 가서 정부가 주문한 물품을 사서 관청에 납부하는 납품업자라고. 자, 그래서 이걸 공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건 이런 얘기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옛날에는 국가가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거둔 거지. 세금은 세 개 거둔 거지. 조세, 그 다음에 공물 납부, 그 다음에 역, 이런 걸 거둔 거잖아. 지금 대동법은 이거와 관련된 거잖아. 공물. 근데 공물은 납부 절차가 까다로워서 어떻게 해? 방납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방납이라는 게 필요 없게 만들려면 이걸 전세화 시켜야 했다는 거지. 그래서 대동법은 이걸 전세화 시키는 대신 이제 방납이라는 게 필요 없는 거야. 방납이라는 게 이제 직접 곡식을 내면 되니까. 그럼 당연히 누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야? 방납업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맞죠? 그 다음에 또 토지, 원래는 호에 부과하던 세금이었는데 토지에 부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지주가 세금이 더 늘어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반 지주하고 박납업자들은 반발하게 되는 거지. 반면에 토지 1결당 12도를 내라고 했으니까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내도 되는 거지. 그럼 가난한 농민들은 부담이 줄어드는 거지.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원래 국가가 원래 거두려고 했던 것은 곡물, 현물이란 말이야. 현물을 걷고 싶었단 말이야. 토산물, 특산물을 걷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박납이란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대신 뭘로 받은 거야? 이거 대신 이 값을 쌀로 전환시켜서 쌀 등으로 거둔 거란 말이야 지금. 근데 원래 필요했던 물건은 이거지. 그러면 이걸로 대신 받은 다음에 결국은 이거를 구해야 되잖아. 자, 그래서 이게 원래는 필요했는데 예전에는 곡물이라는 이름으로 농민으로부터 이걸 직접 거뒀지만 박납이라는 걸 없애기 위해서 쌀 등으로 대신 내게 하고 이 돈으로 결국은 이걸 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로 받은 정부가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고용하는 거지. 내가 앞으로 물건을 주문할 거야. 필요한 이거에 대한 물건을 주문할 거야. 그거를 납품하면 납품할 상인들 모여 이러는 거지. 그럼 뭐 각종 상인이 모이는 거야. 그러면 너 이거 해. 그럼 걔가 공인이 돼버리는 거야. 공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허용을 그럼 얘는 공인이 어떻게 해? 국가가 이제 주문을 내리겠지. 필요한 물건에 대한 주문과 물품 등을 주면 얘가 이제 대신 어떻게 해? 사서 납품한다. 그런 얘기거든 지금. 그러니까 박납이라는 것은 불법이니까 박납을 없애버리고 그거를 합법화 시켜준 제도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공인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걸 정부가 관리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공인이라는 애들은 말 그대로 그거야. 국가로부터 주문과 물품 대금 공가를 받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납품하는 납품업자. 그걸 공인이라고 한다.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해하세요. 그리고 얘네들은 정부의 물건을 거래하니까 물건을 대량으로 거래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도고라고 해. 도고. 물건을 대량으로 지급하는 상인으로 발전했다. 그거를 도고라고 한다. 그래서 공인 반드시 알아놔. 자, 그 다음에 기타. 지주의 부담은 증가, 줄, 연필로. 이해하면서. 당연히 없던 세금이 늘어나니까 지주의 부담은 증가하는 제도죠. 그 다음에 농민의 부담은 감소가 맞죠. 가난한 무전 농민의 부담은 감소. 그 다음에 국가 재정 수입은 증가. 그 다음에 상품 화폐 경제 발달, 줄. 물건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도고상업 발달의 영향, 줄. 민영수공업 발달, 줄. 농민의 계층 분할, 이거 다 줄쳐놔야 돼 연필로. 그리고 계속 이해하시라고. 농민의 계층 분할 촉진했다. 상업도시 발달했다. 조세의 급납화를 촉진했다. 동전으로도 걷었지? 그래서 동전으로 걷는 거를 급납화라고 한다고. 자, 그래서 요거 아주 잘 나오는 거야. 실시 영향. 그 중에서도 제일 잘 나오는 게 뭐 공인, 그 다음에 도고 상업 발달, 상품 유통 경제 발달과 농민의 계층 문화 촉진, 민영 수공업 발달,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지주의 부담은 당연히 증가하는 거고 농민의 부담은 감소, 국가 재정은 증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대동법이 좀 내용이 많다. 자, 그래서 결론 대동법을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한다? 균역법에 대해서 한다. 균역법. 균역법은 군역제도 개편 아니야. 좀 더 확대하면 양역제도 개편안. 양인들이 지는 역의 의무와 관련되어 있는 제도가 이미 이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지. 군역제도가 이미 16세기부터 변질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 뭐야? 대립제, 반군수포제, 군적? 수포제가 나온 거고 이때부터 이제 군포부담이라는 게 생긴 거야. 군포부담. 농민들의 군포부담이 새롭게 생기기 시작한 거고 조선 후기에 가니까 농민의 군포부담은 더 증가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농민들의 군포부담을 뭐 줄여주기 위한 개혁안이 등장합니다 라는 거야. 그걸 양역변통론이라고 한다. 양역변통론도 줄쳐놔. 그래서 양역변통론 읽어. 17세기 줄. 농민의 군포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혁안 이렇게 넣으면 돼. 대표적으로 뭐가 나온다? 토지개혁론, 호포론, 결포론, 유포론, 간필론 등 일단 다 줄쳐놓고 호포론은 특히 좀 별표 쳐놓고 알아두세요. 호포론은 군역제도, 양역제도 개혁 아닌데
양반에게도 군포를 물리자라고 주장하는 논이야. 그래서 호포론, 조선 후기에 양반은 군포를 안 내는 계층이거든. 그래서 양반은 군포를 안 내. 그러면 농민들의 군포 부담이 더 증가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양반에게도 군포를 물리자. 그걸 뭐라 그런다? 호포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알아놔. 개념 정도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 다섯 개가 됐든 뭐든 이 여기 나온 게 다 막 양역 변통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균역법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균역법 줄쳐놔. 균역법은 어느 왕 때? 영조 때. 그래서 수치제도 개편안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제도지. 균역법, 영조. 그리고 그거 줄쳐놓는 거야. 자, 균역법이란 농민의 군포 부담을 반으로 줄여준다고. 조선 후기에 대충 1년에 농민들이 군포 2필을 냈대. 그래서 2필에서 1필로 줄여줬다는 거야. 그래서 농민의 군포 부담 감소, 1년에 2필에서 1필로 감소, 줄. 그러면 정부에서 농민으로부터 대략 2필을 걷었는데 1년에 1필만 걷으니까 1필은 덜 들어올 거 아니야? 그걸 부족분이라고 생각한 거야, 정부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반으로 줄여주고 그 부족분을 다른 사람들 계층에게 전가시킨 거야. 그래서 그걸 부족분의 보충이라고 한다. 자, 부족분의 보충. 첫째, 토지 소유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한 거야. 결작이라는 이름으로. 토지 1결당 2두, 결작, 줄. 그 다음에 일부 상류층을 대상으로 선무군관포 징수, 줄. 근데 요때 제일 조심해야 돼. 일부 상류층을 중심으로 선무군관포 이렇게 해야지 양반에게 군포를 물리는 호포론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끝에 써놨지? 호포 X입니다. 양반에게 군포를 물리는 X입니다. 그거 반드시 기억해. 그 다음에 어염세, 선세 등 잡세 수입 줄. 딱 4개 기억하세요. 영종 때 실시된 균역법이란 농민의 군포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고 결작이라고 해서 1결당 2두 걷고 일부 상류층 선무군관포 걷고 어염세, 선세 등 잡세 수입으로 보충했다. 딱 4개. 이게 바로 균역법이다. 그 다음에 이 법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관청이 뭐가 있다? 균역청, 균역청. 그래서 대동법은 선해청, 균역법은 균역청.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잘 나온다고요. 조선 후기 경제 부분에서. 그래서 조선 후기 경제 개혁의 경제 부분에서 수치제도 개편안. 수치제재 개편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대동법, 영정법, 그 다음에 균역법. 요 3개 반드시 정리해 놓으세요.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은 어떤 것 같아요? 전체적인 방향. 농민의 세부담을 감소시켜주는 쪽으로 개혁을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럼으로써 다 국가의 재정을 농민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다른 계층에게 부담을 조금 전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편 초기에는 농민의 부담이 잠시 감소되는 현상도 있었으나 이게 운영되는 과정에서 계속 변질이 일어나. 그래서 농민들의 부담은 여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돼. 그래서 거기까지. 그 다음에 맨 위로 갑시다. 맨 위로 가서 후기 수치체제 특징 있지? 그거 한번 다시 읽어. 다시가 아니라 처음 읽는 거야. 일단 지금 조선 후기 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세금 걷는 거의 특징은 어떤 현상이 나와야 된다? 일단 전세와 줄, 급납화 줄, 정액제 줄, 총액제 줄, 도교라 줄. 자, 요런 단어는 조선 후기만 나와야 돼. 이게 조선 후기 수치제의 특징이야. 먼저 첫째, 전세화에 대해서 조금 이거는 개념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 전세화란 뭐야? 조선시대 세금은 전세만 있는 게 아니죠. 전세, 공물납부, 역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3개. 근데 조선 후기에는 어디에 집중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상이 증가한다? 토지. 그래서 토지에 부과해서 쌀로 걷는 세금을 더 확대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전세화, 수치의 조세의 전세화 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당연히 토지에 부과한다. 누구의 부담을 증가시킨 쪽으로 하는 거다? 지주의 부담 증가. 이렇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쓰세요. 전세 밑에다가. 그래서 조선 후기에 농민들이 내야 될 전세는 이런 게 있어. 삼수미세. 삼수미세. 이거는 훈련도감에서 걷는 거야. 훈련도감에서 걷는 거야. 2.2도 걷는 거야. 그 다음에 대동비, 대동세. 그건 대동법과 관련이 있어. 이거는 1결당 12도 걷는 거야. 그 다음에 영정법 있어. 영정법은 순수하게 전세지. 이거는 1결당 4도 걷는 거야. 그 다음에 결작이라는 거 있어. 결작. 이거는 균역법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균역법. 이거는 1결당 2도 걷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에 내야 될 전세라는 거야, 결론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조세의 전세화 현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이 세금의 공통적인 건 뭐다?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다, 다 이거. 그래서 전세화 현상이 있다. 지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라고. 그 다음에 급납파는 그냥 동전으로 화폐로 세금 걷는 거는 급납파라고 해. 그거. 그 다음에 정액은 말 그대로 액을 정하는 거야. 그래서 정액화. 그 다음에 총액제는 그것도 말 그대로 9년 단위 총액을 정해서 총액으로 부과하는 거. 그래서 마을 공동으로 납부하게 하는 걸 총액제라고 한다. 도결화 현상은 수령 책임하에 이렇게만 알아두면 돼. 자, 그래서 전세화, 급납화, 정액제, 총액화, 총액제, 도결화 현상은 어느 시대만 나와야 돼? 조선 후기에 나와야 돼. 그래서 그건 크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요 세 개 제도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할애했잖아. 이 부분이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251페이지로 갑시다. 여기 부분은 이제 일단 양반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읽으면 되고 농민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읽으면 돼. 자, 조선 후기 양반과 농민의 경제적 생활이다. 조선 후기의 양반들의 주 경제적 생활은 지주로서의 경제적 생활이야. 일단 지주 좋잖아. 지주제는 몇 세기부터 확대되기 시작했다. 16세기부터. 맞지? 지주제 성행 발달.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지주제가 더욱더 확산되는 거야. 확산되는 거야. 축소되지 않아. 더욱더 확산. 그래서 더욱더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 지주는 더욱더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주 전어제가 확산된다. 근데 지주 중에서는 대부분은 양반 지주가 많아서 양반의 조선 후기의 경제 생활은 그냥 지주로서의 경제적 생활. 그러면 이제 지주는 대부분은 농토를 소장농, 농민한테 빌려줘서 경작하거든. 근데 그 농민한테 빌려준 대가로 소장료라는 거를 얻는다고 해서 소장료 수입이 주수입원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주 소장료 줄. 그리고 읽어. 18세기 말 지주 전후 경영이 일반화됨에 따라 양반은 지주로서 소장료 수입이 더 주수입이었다. 두 번째, 시장의 판매. 자, 소장료로 받은 미국 줄, 시장의 판매 줄.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소장료 수입이 주수입원이고 소장료는 주로 쌀 등으로 받는단 말이야. 곡식으로 받아서 그걸 미곡이라고 하는 거고 그 미곡을 어디에 판매해서 소득을 올리기도 한다? 시장의 판매. 그 다음에 이렇게 부를 축적한 지주들은 더욱더 토지 매입에 열을 올린다. 그래서 아주 엄청난 대지주가 나오기도 한다. 그걸 천석군, 만석군이라고 하는 거야. 천석군, 만석군 줄. 그래서 천석군, 만석군은 엄청난 그냥 대지주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조선 후기에 나와야 될 단어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천석군, 만석군이라 불리는 대지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주로 투자 등 줄 하나. 근데 조선 후기에는요, 꼭 토지로 돈을 버는 시대만이 아니야. 토지 말고도, 농업 말고도 상공업도 발달하는 시대거든. 그래서 이 양반 지주들은 축적된 부를 상공업에 투자도 한다고. 그래서 돈을 대는 사람이야, 그거는. 그걸 물주라고 하거든. 그래서 물주로서 투자 등을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한다. 그리고 돈을 갖고 고리대도 한다. 그래서 그런 거 줄쳐놔. 그리고 계층 문화도 줄쳐놔. 조선 후기 양반의 특징은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지만 모든 양반이 다 부자가 되는 시대는 아니야.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양반도 나온다.
자, 그래서 조선의 양반의 경제적 생활은 그렇게 크게 읽으세요. 자, 그 다음에 농민은 조금 신경 써서 읽어. 그 첫 번째 박스 안에 있는 거, 그게 농업기술이거든? 그거 별표. 그래서 농업기술 해가지고 물어보는 시기가 있다 그랬죠. 고려 후기,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올 때, 농민들의 생활할 때 나오는 게 바로 뭐다? 지금 그거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야. 조선 후기 농민들의 생활에서 농업기술. 자, 무엇과 무엇이 확대되는 시대다? 모내기법과 이모작이 확대. 그거 읽어. 모내기법과 벼보리 이모작이 전국적으로 확대. 줄. 그리고 눈으로만 읽어. 단위 면적 등 생산량을 증가시켜 소득이 증가한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이양법과 논에서의 벼보리 이모작이 어떻게? 뭐가 키워드야?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게 키워드죠. 전국 확대 동그라미. 그리고 머릿속으로 공부해. 전기 같았으면 남부 일부 지방. 지금 후기 전국 확대. 그거 기억하라고. 근데 이양법의 장단점은 알아나? 이양법의 반대말은 직파법이거든. 직파법은 직접 논에다 씨를 뿌리는 거야. 이양법은 모내기 하는 거야. 근데 잡초 제거에 드는 노동력이 절감된다. 이양법은 노동력이 절감되는 거야. 직파법에 비해서 노동력 절감이 장점이다. 제초에 드는 노동력 절감. 그러면 적은 인원으로 더 넓은 토지를 경작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효율적인 농업기술이라는 거지. 그래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당연히 늘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뭐. 자, 근데 단점이 있어. 단점은 가뭄에 약하다. 왜 그러냐면 물을 충분히 된 상태에서 모내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가뭄에 약하다. 그래서 그거 기억해. 자, 이양법. 이 법은 유래가 오래되었다. 고려 후기부터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장점은 잡초 제거에 드는 노동력이 절감. 단점은 가뭄에 약하다. 이 법은 뭐야? 이양법. 그거 기억하세요 반드시. 자, 두 번째 논에서 보리재배 확대. 그것도 좋잖아. 읽어. 이모작이 성행하면서 논에서의 보리재배가 확대되었다. 대체로 논에서의 보리는 소작료 수치 대상이 거기서부터 소작료 수치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작농이 선호했다. 그거 좋잖아. 그래서 논에서의 벼보리 이모작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시대죠. 그런데 이 논에서의 보리는 지주가 소작료로 받지를 않았다는 거지. 쌀로 주로 받았거든. 그래서 지주가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바꿔 나온 적이 있단 말이야. 아니라고. 소작농이 당연히 선호해서.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특히 논에서의 보리 재배가 확대되었다. 맞습니다. 왜? 소작농 선호 줄. 광작성행 줄. 모내기법 줄. 노동력 절감 줄. 경작 규모 확대 줄. 그거야. 자, 조선 후기에는 보편적으로 뭘로 농사를 이양법으로. 이양법은 노동력 절감이지. 따라서 적은 노동력으로 더 넓은 토지를 경작할 수 있다. 노동력 절감 맞지. 그래서 경작지 규모를 확대시켜 나간다. 그걸 두 글자로 광작이라고 하는 거지. 넓게 경작하는 거. 그래서 조선 후기엔 뭐가 성행하는 시대다? 광작이 성행한다. 그거 반드시. 광작이 성행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렇게 보면 이양법의 보급이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이양법으로 효율적인 농사기법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소작지를 회수하고 조선 후기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소작지를 넓혀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작지를 회수하는 경향이 많다. 회수고 하가 빠졌어. 회수하고라고 고치세요. 임금 노동자 고용. 그게 결론이야. 임금 노동자 고용 직접 경영 방식 확대 줄.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주 입장에서도 농민들에게 소작을 줘서 농사 짓는 것보다는 임금 노동자를 고용해서 농사를 짓는 게 자기가 이익이 더 많이 생기거든. 그런데 이양법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적은 노동력으로 더 넓은 토지를 경작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민에게 빌려주는 소작지를 줄인다고. 그리고 그래서 회수한다고.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임금 노동자가 하이라이트야. 임금 노동자를 고용해서 직접 경영하는 방식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게 된 거지. 이것도 결국 이양법 보급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그거. 자, 그 다음에 상업 견종법 확대, 그것도 줄. 이건 반농사 줄. 농종법 대신 일항과 일항 사이 고랑의 작물 재배, 그거 좋잖아. 자, 이거는 전기에 말한 적이 없는데 반농사에서는 농종법과 견종법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이제 견종법이 확대되는 시기야. 결론은 견종법이 확대되는 거야. 근데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농촌에서도 밭을 보면 평평한 밭도 있겠지만 보통은 평평하지 않죠. 이렇게 돼 있지. 굴곡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보통 이렇게. 그 여기가 튀어나온 것이고 여기가 들어간 곳. 여기가 일항이야. 일항. 튀어나온 것을 일항이라고 한다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간 것이 여기 고랑이라고 한다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여기는 두둑이라고 해요. 두둑. 튀어나온 것, 두둑. 그런데 이제 견종법이라는 거는 어디에다 작물을 재배하는 거래? 일항과 일항 사이. 그럼 고랑이라는 거지. 일항과 밭두둑과 밭두둑 사이. 고랑의 재배. 그래서 그거 줄쳐놔. 그걸 견종법이라고 합니다. 이 견종법도 농종법에 비해서 아주 노동력이 절감되는 농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논농사에서는 이양법이 보편화되고 반농사에서는 견종법이 보편화된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에 상업적 농업 발달, 그거 줄. 상품 작물의 재배 확대, 그거 줄. 자, 원래 조선이라는 사회는 자급자족 위주의 경제란 말이야. 근데 조선 후기에는 시장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농사도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상업적 농업이라는 거야. 상업적 농업의 반대말 자급자족적 농업. 원래 자급자족적 농업이었지만 조선 후기에는 무엇을 목적으로 농업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상업적 목적. 상업적 목적은 뭐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 판매를 목적으로,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을 말한다. 이해하시고.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무슨 작물의 재배가 활성화되는 거야? 상품 작물의 재배가 활성화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쌀, 목화, 채소, 담배, 약초 등 줄. 특히 쌀의 상품화 활발 줄. 밭을 논으로 전환하는 현상 증가 줄. 그것도 줄. 그래서 조선 후기엔 농산물도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되는 거야. 그 중에서 특히 쌀의 상품화가 활발해졌다는 얘기가 나오지. 그럼 쌀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쌀을 많이 생산하는 게 이득이 많이 났겠지. 그래서 밭을 논으로 전환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 자, 그래서 한번 또 읽으세요. 조선 후기의 농민들의 생활, 농업기술 물어보면 이양법, 벼보리 모작 전국 확대. 두 번째, 논에서의 보리재배 확대, 소작농 선호. 세 번째, 이양법 보급으로 광작의 성행. 임금 노동자를 고용해서 직접 경영하는, 재배하는 방식 확대. 그 다음에 견종법 확대. 그 다음에 상업적 농업 발달. 특히 쌀의 상품화 활발. 밭을 논으로 전환하는 현상. 그거 외우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외우셔야 돼. 세 시기는 확실히 외워놔. 고려 후기,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그리고서 이제 그 밑에는 그것도 줄만 쳐놓으세요. 조선 후기 17세기 이후부터 새롭게 재배되는 거. 원래 우리나라 작물이 아닌데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17세기부터 재배된 작물이 있어. 고추, 담배, 줄. 17세기 고추, 담배, 줄. 18세기 일본 고구마, 줄. 19세기 감자, 줄. 자, 그래서 고추, 담배는 17세기부터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7세기 이전 삼국시대부터 어쨌든 이전에 고추가 나오면 안 돼. 그 다음에 고구마는 18세기, 감자는 19세기부터.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지대 방식의 변화. 자, 이때 지대 방식. 이때는 이제 뭐가 확산이 된다? 지주제가 일단 더 확산되는 방식이야. 시대야. 근데 이제 지주하고 전호가 생산량을 분배하는 방식을 지대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지주 입장에서는 농민들, 소작농, 전호에게 토지를 빌려주고 대가를 얻는 거. 그걸 소작료 수입이라고 하는 거고, 농민 입장에서는 빌린 값을 치러, 그걸 지대라고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지대 방식인데 지주와 소작농이
생산량을 분배하는 방식. 자, 전기에는 타조법, 정률지대, 줄. 처음에 나오는 방식이 뭐다? 타조법이다. 타조법이다. 타조법은 어떻게 정하는 거다? 분배 방식을 정률, 비율을 정하는 지대야. 여기서 정률은 비율을 정한다는 뜻이야. 비율을 정하는 지대 방식이다. 예를 들어서 지주가 소작농에게 빌려주고 계약을 한단 말이야. 5대5 이런 식으로. 비율이잖아요. 5대5, 뭐 6대4, 7대3 이런 식으로. 이건 비율을 말하는 거지. 그걸 정하는 지대 방식이 정률지대야. 그걸 타조법이라고 한다. 근데 정률지대 하에서는요, 비율로 나눠 먹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면,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지주의 수입도 증가하는 거고, 농사가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비율적으로 수입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래서 지주의 농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타조법 하에서의 지주와 전호의 관계는 지주가 간섭을 좀 많이 한다, 이런 식의 의미로 그렇게 쓴다.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가 신분적 예속 관계로 지주의 간섭이 심함. 줄. 신분적 예속 관계. 그럼 무슨 관계 물어보는 거야? 타조법. 그런데 조선 후기에 가면서, 이거는 이제 후기의 특징이 아니라 전기부터 있었던 거야. 16세기부터. 그 전부터. 이게 먼저 나온 거고, 근데 점차 갈수록 이게 후기의 특징인 거야. 도조법으로 변해간다. 도조법은 무슨 지대다? 정액지대. 출처나 정액지대. 그래서 지대는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가는 게 맞아. 정률지대에서 정액지대. 그러면 정률지대가 아까 뭐를 정하는 지대라 그랬지? 비율을 정하는 지대라고 했잖아. 그러면 정액은 뭘 정할까? 일정한 액을 정하는 지대. 이걸 정액이라고 한다. 정액. 그래서 정액지대. 그 다음에 심지어는 화폐로도 소작률 징수한다. 그건 뭐 당연히 알아두고. 자, 그런데 이 도조법 하에서는요, 일정한 액수를 정한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한다. 어떻게 한다? 백가마로 계약을 한다. 무슨 말이다? 뭐 가을에 수확을 하면 농민들이 지주한테 백가마를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야. 타조법하에서는 비율로 정하니까 뭐 반반씩 먹자, 이렇게 계약을 하겠지만 백가마, 이렇게 액을 딱 정한단 말이야. 그러면 백가마로 일단 계약을 한 이상 풍년이 들건 그 이후에 흉년이 들건 백가마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계약할 때만 서로 잘 계약만 하면 되지, 계약한 이후에는 지주가 그렇게 아주 구체적인 간섭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계약만 잘하면 되는 관계야. 그래서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야. 뭐라고? 합리적인 경제적 관계. 줄. 자, 그래서 결론. 맨 처음에는 타조법, 정률지대, 신분적 예속 관계였으나 점차 후기에는 도조법. 심지어는 화폐로도 건다. 그건 도전법이라고 돼. 정액. 도가 붙으면 정액. 그리고 지주와 전의 관계가 경제적, 합리적인 관계로 변해간다.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런 농업기술하고 이러한 지대 방식이 나왔어. 후기는 이게 특징이지만, 그리고 이때 하고서 농민들의 생활을 물어본단 말이야. 농민들의 생활. 그래서 그러면 조선 후기 농민이란 걸 알아들어야지. 그래서 이 모든 내용과 지금 이 내용과 농민들의 이 농업기술 이 내용과 이 시기에 농민들의 생활하면 계층문화가 나와야 돼. 먼저 그거 추천하. 계층문화 별표. 그래서 조선 후기의 농민들은 물론 살기 어려워. 근데 살기 어렵다, 살기 좋다, 그걸 떠나서 먼저 여기서부터 출발하십시오. 항상 조선 후기의 농민들은 뭐가 심화된다? 계층 분화가 심화된다. 그 이유는 조금 전까지 공부했던 그게 다 계층 분화의 원인이야. 농업기술이라든가 합리적인 농업기술, 효율적인 농업기술, 농업관리, 농업경영, 그 다음에 새로운 지대방식, 이런 것들이 무엇을 촉진했다? 농민의 계층 분화를 촉진했다. 자, 그래서 읽어. 합리적인 농업경영과 효율적인 농사기술을 채택하여 일부는 부농으로 성장. 줄쳐라. 일부는 부농으로 성장. 출. 다수는 소작지 확보가 더 어려워지고 임금 노동자죠. 그거 좋잖아. 그래서 결론은 이 시기를 물어보면 농민의 계층 분화가 튀어나와야 돼. 농민은 계층 분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빈부의 격차가 심화된다는 거야.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일부는 뭘로 성장하는 시대다?
일부는 분홍. 그걸 다른 말로 요호부민. 밑에 있죠. 요호부민 줄. 다섯 글자로는 경영형 분홍이라고 한다. 경영형 분홍. 그래서 요호부민 경영형 분홍. 그 줄. 심지어는 서민지주가 출현하는 시기도 하다. 서민지주도 줄. 근데 얘네들은 일부라는 거야.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다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야. 양반도 마찬가지야. 양반도 더욱더 부자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양반들도 나오는 시대고, 반면에 농민은 맨날 못 살라고 하는 법도 없어. 일부는 분홍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하다. 그 분홍층을 다른 말로 요호부민, 경영형 분홍, 심지어 서민 지주가 출현하게 됐다. 맞다. 근데 대다수의 농민들은 오히려 어려워지는 거야, 생활이. 어떻게 어려워진대? 광작의 성행으로 인해서 지주가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소작지를 늘리는 게 아니라 회수를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소작농들은 소작지 확보가 어렵다고 해야 돼. 그럼 더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지. 그 다음에 농사 짓는 것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고용되어서 일을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임금 노동자로 전락하는 거야. 그래서 다수는 임금 노동자로 전락한다. 그래서 요호부민, 경영형 분홍, 서민지주와 그 다음에 임금 노동자, 농민의 계층 분할을 말한다. 그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임금 노동자화 된다 해가지고 한번 읽어. 이거는 조선 후기에도 여전히 그래서 조선 후기의 상황이지. 지금 다수의 농민은 몰락해서 토지를 잃거나 소작농은 소작지 확보가 더 어려워지고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임금 노동자로 전락했다. 이게 조선 후기 농민들의 생활이란 말이야. 이해를 하시라고. 생활이 어려워진 농민은 토지를 이탈, 도시로 가 상공업에 종사하거나 광산이나 폭을 찾아 임금 노동자로 생활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를 하시라고요. 그러나 항상 결론은 대다수는 어려워졌는데 어디서부터 항상 출발해서 해석을 하십시오. 계층분화. 조선 후기는 계층분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 거는 조선 후기 수치제도 3개 반드시 정리해놓고 대동법, 영정법, 균형법, 그 다음에 양반과 농민들의 경제생활. 이 중에서 양반도 그냥 OX 정리만 하면서 읽는 거고 당연히 농민들을 조금 외울 게 많으니까 거기를 신경 써서 좀 더 읽으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